자, 이제 오늘 제가 그 유물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일단 강의 내용을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유물론이라는 개념 자체, 용어 자체가 마르크스가 처음 쓴 용어가 아니라 그 당시 마르크스 이전부터 쓰이던 용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맥락의 의미였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역사적 맥락 속에서 유물론이라는 개념을 마르크스가 계승해서 마르크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재정의를 하게 되니까 이제 이게 어떤 영향을 줬고 전통적인 유물론 개념과 마르크스의 생각이 이제 어떤 점에서 좀 다른지 또 그걸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아주 익숙한 건데 유물론 그러면 관념론과 항상 짝을 이루는 개념으로 우리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념론과의 비교 또는 유물론 안에서 이제 몇 가지 종류의 유물론이 있는데 마르크스의 유물론과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다른 종류의 유물론과의 차이를 좀 드러내는 비교의 방식을 좀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비교의 방식을 통해서 마르크스의 유물론 개념이 가지는 이제 독특한 의미, 내용 같은 것을 조금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물론이라는 개념을, 마르크스는 유물론이라는 철학적 개념을 그냥 재정의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겠죠. 이게 실천적으로 어떤 그 적용될 수 있는 토대로서 유물론을 생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이 유물론의 실천적 적용으로서 역사 유물론과의 관계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제 지금 계획된 게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역사 유물론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역사 유물론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까지를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0분이니까 좀 짧은 시간이니까 중간에 쉬지 않고 쭉 이어서 한 번에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유물론이라는 개념, 그 용어는 사실은 아주 최근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의 역사, 사상의 역사를 봤을 때 최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18세기에 이제 유물론이란 단어가 공식적으로 이제 유럽의 지식인 사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이 유물론의 내용에 해당되는 건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특정한 어떤 사고의 경향을 유물론이란 이름으로 부른 것이 이제 18세기인데 왜 하필 18세기였을까요? 그런 비슷한 생각을 꾸준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물론이라는 이제 단어를 만들어서 이거를 널리 이제 좀 대중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게 18세기였던 이유는 우리가 서양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지식만 있더라도 18세기 바로 근대가 열리는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유물론이라는 생각 자체가 과거부터 꾸준히 이제 유럽에서도 존재했었고 다른 문화권에서도 존재했지만 이 유물론이 특히 별도의 개념으로 말해질 필요가 있었던 것은 근대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역사적 상황에서 이 유물론적 사고방식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필 그 근대로 이행해서 특별한 의미를 지닐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의 이 서구 사회에서의 주류의 사상과 대립되는 개념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유물론이라는 개념이 단어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전통적으로 1000년 이상 유럽을 지배했던 중요한 그 사고상의 주류는 아시다시피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적 세계관과 그와 유사한 어떤 세계관들을 이제 나중에 사후적으로 관념론이라고 통칭하게 되고 그 관념론과 완전히 다른 세계관으로서의 유물론이라는 것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유물론이란 단어가 만들어지고 의미가 다시 정립되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국 사회의 역사 속에서는 기독교가 수천 년 동안 우리 뭐 천 년 이상 동안 우리 문화나 사고방식을 지배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 낯설게 들릴 수가 있죠. 관념론 대 유물론의 대결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에 대해서 서구인들이 이제 실감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긴 한데 어쨌든 서구의 기독교적 전통과 그러니까 기독교적 전통이 지배했던 중세와 완전히 다른 시대의 다른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유물론이
이제 다시 재구상되고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의 이 18세기, 19세기 유물론자들 100%는 아니지만 상당수는 사실 그 당시의 정치적 지형을 봤을 때 정치적 급진주의에 입각한 사람들이었어요, 대체로. 그래서 정치적 급진주의의 철학으로서 유물론이 기능했던 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마르크스의 유물론도 그런 맥락을 계승한 것이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주류 지배계급의 세계관은 기독교로 대변되는 관념론적 세계관이고 그 세계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바꾸고자 하는 급진적 정치 세력. 물론 이 급진적 정치 세력이 하나인 건 아니죠. 하나인 것은 아니지만 아주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사상을 바꾸려고 17세기, 18세기, 19세기 내내 노력했지만 이 사람들의 이 노선들의 상당수가 유물론적 세계관을 자신들이 세계관으로 채택했다라는 것을 볼 때 이 유물론적 세계관의 내용 자체가 정치적 급진성 또 사회의 구조적 변혁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상일 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쉽게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와 기독교 아닌 다른 세계관의 대립 이게 이제 그 당시 용어로는 관념론 대 유물론의 대립으로 이제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 맥락을 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유물론이라는 것의 그 해석의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세계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의 관점.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연배들이 다들 있으시니까 저희들 어렸을 때 뭐 좀 기계적으로 마르크스주의 처음 공부할 때 세계관으로서의 유물론 뭐 이런 개념 많이 들었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계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세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세계관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의 유물론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린 또 다른 측면인 건데 세계를 물질이 구성하고 있다 이게 이제 유물론이잖아요. 근데 이 물질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성질을 지니고 있느냐, 또 어떤 특정 성질 때문에 어떠한 뭐 운동이 일어나거나 변화가 일어나거나 어떤 양상을 띠게 되느냐 이런 데 집중하는 유물론이 있죠. 그래서 이제 철학에서는 전자를 세계관으로서의 유물론, 그리고 후자를 존재론적 유물론,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존재론적 유물론은 사실은 마르크스주의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마르크스가 태어나서 지적인 활동을 이제 광성히 하던 19세기 중엽 말엽이 되면 이미 이제 자연과학이 발달을 했죠. 그래서 자연과학이 그전에는 철학 또는 뭐 학문이라고 뭉뚱그려서 하나의 지적인 체계만이 있었다면은 18세기, 19세기를 지나면서 개별 학문들이 독립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 중에 특히 이제 그 독립적이 되고 중요한 분과가 된 게 오늘날 우리가 자연과학이라고 부르는 학문 영역들이 등장을 하고 이 자연과학이 물질의 구체적 성질과 작동 방식과 뭐 그것이 변화하는 양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역할을 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물리학, 화학, 생물학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면서 물질이 무엇이냐, 물질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질문은 이미 마르크스 시대에는 자연과학의 역할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고대 철학이라든지 중세 철학에서는 물질이 뭐고 물질이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느냐를 심지어 근대 사상을 열었던 데카르트 시대만 해도 그거를 다루는 것이 이제 그 철학, 특히 유물론의 중요한 연구 주제였다면 18세기를 지나고 19세기 중엽을 지나면 이미 그것은 철학의 영역이 아니라 자연과학의 영역으로 이제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는 그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뭐 물질이란 게 뭐냐 그 피사이사탑에서 뭐 떨어뜨려 보고 뭐가 먼저 떨어지느냐 뭐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연구했던 게 아니죠. 그거는 이미 자연과학에서 다뤘던 것이고 마르크스 당시의 세계관으로서의 유물론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 이런 자연과학적 성과에 기초한 결과물들을
참조하고 수용한 토대 위에서 거기에서 더 나아간 새로운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것이 유물론적 철학의 과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조금 이따 아시게 될 텐데요. 유물론이라는 것이 마르크스의 유물론에 있어서도 물질에 대한 특정한 성질을 규정하고 그 성질에서 연역해서 뭔가 다른 것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그러한 의미의 유물론은 이미 마르크스 시대에는 극복이 된 상태였다. 이걸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 직전의 18세기의 대표적인 그 지적인 성과물이 뉴턴 물리학이잖아요. 그리고 그보다 그 바로 앞 세대에 있었던 물질에 대한 중요한 이론은 바로 데카르트라는 사람에게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근대 초기부터 이어졌던 유물론은 그 물질을 특정한 어떤 성질을 가진 것으로 전제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자연과학을 특히 이제 물리학을 발전시켰던 거예요. 이제 그때 이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불활성적이라고 그러니까 생명이 없고 자체로는 운동하지 않는 것. 아주 딱딱하고 공간을 차지할 뿐이지만 자체로서는 어떤 힘도 없고 운동과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어떤 것 이런 것으로 보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근대 초기의 물리학의 물질관이에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이제 냉전 시대 때부터 마르크스 당대 때부터 있었던 비판인데 마르크스가 유물론이란 말을 쓰니까 바로 마르크스 이전 그보다 더 전 시대의 특정한 자연과학적 물질관을 마르크스가 주장한 거라는 오해도 있었고 비방도 있었고 그건 20세기에도 계속됐던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좀 착각할까 봐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 유물론은 애초에 물질이라는 개념을 데카르트나 뉴턴식으로 사용한 적도 없고 이미 그걸 극복한 시대였고 그리고 물질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성질을 연구하는 것은 자연과학의 영역으로 이미 넘어간 이후에 나온 유물론 개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한테 더 중요한 유물론의 핵심적인 의미는 세계관으로서의 유물론이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옛날에 이제 소련 교과서 통해서 배웠던 세계관에서 유물론 뜻도 모르고 외웠던 어, 방법으로서의 변증법과 세계관에서 유물론 의미가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5월 달인가 그 강의했던 그 음, 인식론과 그리고 음, 이제 또 요새 홍승용 선생님 연재하고 계시죠. 우리 전선 기관지에 거기에 네, 연재하고 계신 변증법과 또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역사 유물론이 사실은 다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음, 있는 음, 개념들입니다. 그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 마르크스도 인정했던 유물론의 기본적인 태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그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물질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얘기는 철학이나 사상이랑 우리 인간이 하는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지적인 활동의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지적 활동의 주체로서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물질이라는 건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관념론은 뭐겠어요? 실제로 없다는 거죠. 관념론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 특히 이제 마르크스나 그 후에 레닌이 적극적으로 이제 논박하려고 했던 주관적 관념론의 전통 속에서 보면 우리 지적인 활동의 주체인 인간 바깥에 뭐가 없을 수도 있어 혹은 없어 라고 주장하는 게 관념론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유물론은 실제로 있어. 세계는 실제로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유물론은 딱딱한 물질이 세상을 구성해 이런 뜻이라기보다 세상이 실제로 있어라는 의미니까 유물론은 사실 실제론과 같은 의미겠죠. 실제 리얼리즘이에요. 리얼리즘. 리얼리즘이 문예사조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문예사조보다 먼저 세상이 객관적으로 존재해 이런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실제로 존재해 우리의 환상이 아니야. 라는 게 이제 당연히 첫 번째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이 우리 정신을 만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애매해서 오해가 발생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물질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우리 바깥에 있는데 물질이 정신이라는 다른 실체를 만들어냈어.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정신도 물질의 일부야. 그러니까
세계의 일부야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계 속에 인간이 있는 거고 그 속에 있는 인간이 하는 특정한 활동 중에 한 가지가 정신활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 특히 이제 진화를 상당히 한 이후에 지적인 기능이 특히 발달한 상태의 동물로서 인간이 하는 지적인 활동을 따로 떼서 생각하는 습관이 경향이 강해지다 보니까 마치 정신이라는 것이 별도의 실체가 있고 세상이라는 건 또 다른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쉽지만 하나의 실체만이 있어. 세계라는 하나만이 있고 인간은 그 안에 있는 거고 인간이 하는 정신활동도 그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활동 중에 하나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막 뚝딱뚝딱 만들어낸다, 창조해낸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하나의 거대한 세계, 실제하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작용 중에 하나가 인간의 정신 활동이다. 이게 이제 유물론의 두 번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정신이 별도의 실체도 아니고 이게 아주 특수한 지위를 지니는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어떤 작용도 아니다. 이게 유물론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태제는 그거에서 직접 이제 도출되는 주장인데요.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활동을 하는 인간이 인간 바깥의 세계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5월 달쯤이었나요? 이제 인식론, 막스주의 인식론 얘기할 때 막스주의 인식론은 철저하게 이제 불가지론에 반대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인간은 알 수 없어. 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세상을 알 수 있어라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그 전제의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유물론이에요. 인간이 왜 세상을 알 수 있느냐? 바로 원래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인 세계를 우리는 알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관념론이라는 거는 세상이라는 것과 세상과 완전히 다른 실체인 정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것 사이에 도대체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또 설명해야 되는 이제 난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불가지론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의 유물론의 기본 태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태제는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이 그 반듀링론에서도 엥겔스가 정리를 했고 그 뒤에 이제 소련에서 나왔던 이제 공식적인 철학 교과서들에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던 태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의 의미를 볼 때 이제 유물론은 크게 세계관으로서의 유물론이고 이 세계관으로서 유물론의 구체적 내용은 바로 이론론이다. 실제론과 이론론이다. 세상은 하나의 실체만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의 실체를 부르는 이름이 물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질의 성격이 뭐냐는 철학에서 다루거나 막스주의자들이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학의 발전의 정도가 그 물질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나가는 진화하는 진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발달한 자연과학의 성과를 수용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물질 개념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확장시켜 나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물질의 특정한 어떤 양상에 대한 설명 방식 하나를 고수하는 게 마르크스주의의 유물론이 결코 아니다. 특히 이미 마르크스가 극복했던 18세기, 17세기의 근대 물리학 초기의 어떤 물질 개념을 마르크스주의가 계속 계승한다는 비판이 20세기까지도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이건 아주 근거 없는 전혀 근거 없는 비판이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물론의 그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나눠서 세계관으로서 유물론과 존재로서의 유물론이 있는데 존재론으로서의 유물론은 마르크스 철학의 이제 그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세계관에서 유물론의 구체적 내용을 다시 얘기하자면 바로 실제론, 세상이 실제한다는 것과 이 세상이 실제하는 것의 모습, 그게 바로 현실이죠. 사실 이제 유럽어에서는 번역 이게 구별이 안 돼요. 그걸 리얼한 거예요. 리얼한 것만이 있고 리얼한 것을 리얼하게 우리가 대면하는 것. 이게 유물론적 태도다라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한 가지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등장하는 거죠. 막스주의 인식론이 과학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세상이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
애매하죠. 이런론이라는 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 요때 이제 제가 아까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유럽의 역사를 조금 참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럽에서는 기독교의 영향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지배계급, 주류의 사고 방식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기독교적 세계 방식이라는 게 뭡니까?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신이 세상 바깥에, 세상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있는 방식을 우리가 초월이라고 부르죠. 세상을 말 그대로 세상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인간이 사는 속세 또는 현실 뭐이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신의 영역은 그것을 완전히 넘어서 있는 별개의 세상이라는 거죠. 뭐 지옥까지 있다 그러면 세계가 되는 거죠. 어쨌든 세상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영역과 초월적인 신의 영역과 인간 삶의 영역이 따로 떨어져 있다. 그럼 이원론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지금의 이 세상이 어떤 구체적인 성질을 가진 것인지는 우리가 인식을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것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고 믿으면 이원론이고,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그 세계가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른 완전히 별개의 세상이니까 성질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성질을 세계의 성질을 물질의 세계라고 본다면 그 바깥에 있는 것은 정신의 세계라고 기독교에서는 생각을 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고대 때부터 물질은 정신보다 열등한 거다라는 이 위계적 사고가 아주 뿌리 깊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보다 훨씬 우월한 신이,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물질의 한계를,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 덧없음이나 부족함이나 이런 한계를 넘어서는 더 완전한 존재일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정신의 세계일 것이다 라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감옥이고 영혼은 인간의 본질에 더 가까운 거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육체를 버리고 영혼만 구원받는 거죠. 천국에는 영혼만 있지 몸을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서는 이런 이제 세계관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원론이란 말과, 서구의 역사적 전통에서는 이원론이란 말과 관념론이란 말이 사실상 같은 말이 된 거예요. 그건 주로 기독교를 지칭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주류의 세계관을 뒤집고 그 세상을 근본적으로 다른 세상으로 바꾸려고 했던 정치적 급진주의자들은 지배계급이 모델이자 모범으로서, 그리고 바람직한 어떤 가치의 원형으로서 삼고 있고, 따라서 지배 질서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계속 제시하고 있던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급진주의를 표현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신들의 권력이나 권위나 질서의 원천이 되는 정신의 세계라는, 인간의 세상과 다른 별도의 세상이라는 것 없어,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당신들의 권위, 지배적 지위, 질서, 당신들이 요구하는 윤리, 이런 거에 있는 근거가 없는 다 거짓말이야 라고 주장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유물론이 하나의 세계만이, 우리가 사는 인간의 세계만이 존재해 라는 말이 정치적 급진주의와 아주 자동적으로 쉽게 연결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과제는, 그러면 이 하나의 세상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어떤 식의 특징을 지니느냐, 어떻게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느냐, 이런 등등을 해명하는 것이 인간에게 남은 과제가 됐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현실주의 또는 실제론으로서의 그 유물론이라는 의미가 19세기 마르크스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치적 급진주의로서의 유물론의 공통된 입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굳이 뭐 그 딱딱한 물질 이런 거를 주장할 필요가 없었던 거다. 이걸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마르크스한테 그 실제하는 유일한 현실로서의 세계는 어떤 성격을 지니느냐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떤 성격을 지니느냐 해서, 물론 이 당시에 유물론에도 다른 유물론이 있었다고 제가 지금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딱딱한 불활성적 물질이라는 걸 상정하는 유물론인데요.
이 유물론은 논리적으로 세계를 설명하는 방식이 곧바로 어떤 특정한 유물론이 이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세상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이 물질의 세상은 자체적으로는 어떤 힘이나 목적이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원리가 내재해 있지 않다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작용, 변화, 운동은 바깥의 어떤 힘에 의해서만 가능해지겠죠. 그게 이제 신인 거죠. 바깥에 있는 어떤 힘이 딱딱한 고정되어 있고 움직이지도 않고 스스로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물질의 세상에 어떤 힘을 주는 거죠. 원인을 제공해주면 그 원인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주 손쉬운 예가 우리가 도미노인 거죠. 딱딱한 그냥 생명이 없는 도미노를 일렬로 쭉 세워놓고 사람의 손으로 첫 번째 도미노를 탁 밀어주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다 넘어지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말한 그 근대 초기의 유물론적 세계관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지녀요? 일단 운동의 원인은 세상 바깥에 있다. 이렇게 되니까 유물론인데 사실은 이원론으로 또 빠지게 돼요. 최초의 운동의 원인을 제공하는 뭔가가 바깥에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도미노들이 넘어지는 거는 자기가 넘어지는 거. 아이 서 있기 불편해. 아 다리 아파 이러고 퍽 쓰러지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밀었고 최초의 원인을 누군가가 주면 얘가 넘어지면서 그 다음 도미노에게 힘을 전달하고 하는 방식으로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넘어지는 도미노의 운동은 그 원인이 바깥에 있게 되니까 도미노의 운동은 수동적인 게 되죠. 이게 바로 수동성입니다. 힘을 주는 최초에 밀었던 그 어떤 힘은 능동적인 힘이고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도미노의 운동은 다 수동적인 운동이 되죠. 그리고 미는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밀지, 어떤 손가락 각도를 어떻게 하고, 손가락을 어느 정도 힘으로 밀었냐에 따라서 넘어지는 속도와 방향이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도미노가 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는 최초의 원인 제공자에 의해서 결정돼 버리고 도미노에게는 어떤 결정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결정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도미노가 쓰러지고 어떤 방식으로 어디로 쓰러질지는 최초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결정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 유물론 할 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이 어떤 세상 바깥의 힘에 의해서 미리 결정되어 있고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존재자들은 인간을 포함한 존재자들은 그거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수동적인 결정론의 세계관이죠. 이 결정론의 세계관의 토대에 바로 불활성적 물질이라는 물질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요 정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니까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냉전 시대 때부터 마르크스주의 유물론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가해졌다. 니네들은 인간을 딱딱한 물질, 정신도 없고 가치관도 없고 따라서 윤리, 도덕도 없고 의지도 없고 이런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놈들이야.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경제라는 것에 의해서 인간이 지배되는 가치 없는 인간관을 갖고 있는 놈들이야. 이런 비판이 사실 막스주의에 대한 아주 오래되고 강력한 비판. 강력하다기보다 뭐 이론적으로 강력한 게 아니라 널리 퍼져 있던 비판이었죠. 그러니까 이 비판은 사실은 막스주의 유물론과 전혀 다른 아무 상관이 없는 유물론을 마르크스의 유물론이다라고 이제 왜곡하면서 가능해지는 비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부터 우리가 마르크스주의 유물론을 구별해서 디펜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론적 유물론과 마르크스주의 유물론은 다르다. 이제 그걸 설명하는 방식이 이제 변증법적 유물론이죠. 그거는 이제 제가 다룰 영역이 아니니까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이론론이지만 유물론이지만 마르크스주의 유물론과 다른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세계관이 또 있는데요. 그래, 세상 하나밖에 없어. 이론론이란 관점에서 마르크스 유물론과 동일한 같은 입장의 그 저 세계관이 하나가 그 당시나 마르크스 이전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사상은
물질만이 있어. 세상은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막수저가 똑같아요. 근데 그리고 이거는 불활성적인 딱딱한 거여서 자체적으로 무슨 어떤 운동도 할 수 없는 수동적이고 결정되는 세상이야라는 것도 거부해요. 근데 마르크스주의하고 여기까지만 보면 같은 것 같은데 마르크스주의를 넘어서 버리는 뭐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 이런 론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래 하나밖에 없지만 세상은 그렇게 수동적인 것만이 아니야. 나름대로의 능동성이 있어까지 말하면 좋았을 텐데 철저하게 능동적인 세상이야. 살아있는 거야. 그 살아있다는 게 은유적 표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의미에서의 살아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이론론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부르는 명칭이 용어가 자꾸 등장하는 게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니까 꼭 뭐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그걸 생기론 또는 물활론이라고 불렀던 세계관인데요. 이제 이 사람들도 역시 이제 신이라는 별개의 초월적인 영역을 거부해요. 아, 그런 게 어딨어. 세상밖에 없지. 세상 밖에도 뭐가 더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 정신의 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정신과 같은 거다. 이 물알론은 아주 오래된 건데요. 물알론 또는 생기론이라는 것은 문명의 초기에 거의 모든 문명권에서 우리가 애니미즘이라는 거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는 영혼이 있어. 그 영혼이 진짜야. 그리고 심지어 그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물질이 있고 그 안에 영혼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물질 자체가 사물 자체가 그 자체로 영혼이야. 나무의 홀령이 있고 바위의 홀령이 있고 이렇게 보는 거죠. 모든 사물은 사실은 정신적인 거야. 그러니까 정신주의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딱딱한 불활성적 물질의 사실은 동전의 뒷면이 돼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불활성적 물질관 결정론적 유물론이라는 것이 그걸 나중에 이제 마르크스는 기계론적 유물론이라는 용어로 이제 비판을 합니다. 이 기계론적 유물론에 대한 비판이 마르크스 인식론이나 유물론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비판했던 기계론적 유물론이 사실은 마르크스 유물론이다라고 왜곡하는 비판이 있었다 그 얘기였고요. 근데 그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 물알론 생기론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는 정신이야. 세상은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정신적 특징을 세상에다가 투사해서 확장해서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영혼 활동, 정신 활동이라고 우리가 믿는 뭔가가 진짜야. 다른 건 없어라고 말해버리면 또 다른 관념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론적 관념론이 되는 거예요. 신의 세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는 어떤 사고방식을 그걸 신의 것이라고 부르든 귀신이라고 부르든 영혼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어쨌든 인간이 하는 정신활동, 감정활동, 정서활동 같은 것이 세상의 본질이야. 세상은 다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랄론. 인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마르크스주의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기계론적 유물론보다는 이 물알론과 가까운 측면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사물들이 가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징과 이 변화가 독자적으로 개별적으로 한 사물 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은 서로 연결되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설명을 하죠. 제가 지금 설명한 게 변증법의 중요한 원칙들이잖아요. 이 변칙법적 설명 방식이 물활론 또는 생기론의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과 공통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활론적 설명을 계승해서 그걸 훨씬 거대하고 체계적으로 이제 철학적으로 정교화시킨 게 바로 해겔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의 철학이 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기에는 해겔의 영향을 상당 부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특징이 바로 변증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물알론에서 말하는 세계관과 마르크스의 유물론이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이 정신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주장은 곧바로 어떤 실천적 주장으로 연결되기 쉽냐 하면요. 이 정신의
그러니까 마음만 우리가 고쳐 먹으면 세상이 정신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건 이해가 되시죠? 세상에 정신밖에 없으면 정신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정신 바깥에 다른 장애물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지만 세상에 정신밖에 없으면 그 정신의 어떤 작용으로 안 되는 게 없겠죠. 이런 주관적 관념론으로 다시 빠지게 돼버리죠.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신비주의, 종교주의,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실천적 귀결로서 따라 나오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마르크스는 이미 그 당대에 존재하고 있던 기계론적 유물론과 물알론 생기론적 전통을 비판적으로 극복하고 지향한 것이 마르크스의 유물론이다. 실제로 역사적 순서도 그런 순서로 발달해요. 이걸 우리가 이제 현대에서 보니까 이 역사상의 역사적 순서를 막 뒤바꿔 버리면 마르크스주의 유물론의 특징을 오해하기 쉽죠. 이제 이런 점에서 마르크스 유물론이 그 당대 또는 그 후대의 유물론과 또는 다른 세계 이론론과 어떤 식으로 갖고 다른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물알론이 아니면 어떤 종류의 이론론이냐?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여러분 특히 이제 반디릭론 같은 거 읽어보시면 잘 아주 명시적으로 자기들이 말을 해놨지만 당대의 자연과학의 성과에 대해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우리 지난 시간에 인식론을 말했지만 19세기 말엽의 어떤 인류의 지적인 성과가 세상에 대한 최종적인 모든 답을 완전히 알게 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를 인정했던 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인류의 문명이라는 것은 세계에 대한 인식은 느리고 후퇴하고 전진하고를 반복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알아나가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는 점근적 인식론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인류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 당대에 도달한 과학적인 세계인식, 자연과학의 성과들의 기초에서 우리는 세계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사변적인 추론이나 어떤 종교적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설명을 극복하고 인류 문명의 발달의 성과를 향유하고 그것에 기초하면서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마르크스 유물론의 태도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 세계관에서 유물론은 과학적인 사회주의의 이론적 토대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론론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거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원래 교재를 올리려다가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거 교재를 강의만 들으시는데 교재를 눈으로 보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제 말로만 지금 전달 드리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책 보이시죠? 제가 이제 철학 강의할 때 교재로 쓰는 제가 쓴 마르크스 철학 연습이라는 책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책의 9장의 마지막 장에 이제 유물론과 변증법 개념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책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강의 들으시고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책 분량이 얼마 안 됩니다. 책 간단하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론론, 마르크스 유물론 이론론이라는 성격이 있다. 그런 점에서 먼저 생기론적 이론론과 어떻게 다른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마르크스는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이론론을 얘기를 한 거냐?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로서의 인간이 속해 있는 세상, 이것만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세상만이 있고 그 세상과 질적으로 다른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동시에 존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바로 이론론이죠. 세상은 일원이라는 게 세상은 하나밖에 없다. 두 개, 세 개의 세상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야, 그러면 뭐 3차원, 4차원, 뭐 블랙홀, 뭐 웜홀 이런 건 뭐냐? 그거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의 일관된 세계인 것이지, 그죠? 차원이라는 것도 하나의 세상 안에 있는 그 세상의 양상, 존재의 양상을 의미를 하는 것이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의 영역과 같은 별개의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관념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현실이 아닌 거.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에 다른 세상이 있는데 그 유럽의 주류의 세상이 바깥의 다른 세상의 특징이 정신이다, 영혼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관념론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관념론 안에 관념론이라는 단어도 두 가지 뜻을 유물론과 반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두 개 이상이다. 첫 번째 뜻. 이원론 또는 다원론이 이 뜻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존재의 방식이 정신적인 것이다 라는 뜻. 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론과 대비되는 이론론으로서의 유물론과 대비되는 관념론을 마르크스가 비판할 때는 세상이 정신적으로 작동한다 이런 거를 비판하는 때도 있지만 맥락에 따라서는 주로 많이 쓰는 의미는 세상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것을 비판하는 두 개의 지평이 있다는 것을 세계관을 비판하는 의미다. 이거를 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전제가 되어야 변증법이라는 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변증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론론적 하나의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마르크스 유물론은 이론론적 유물론이다. 그리고 물질은 물질 밖에서 물질을 지배하는 정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그다음 중요한 의미예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하는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 왜 자꾸 인간의 정신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작동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역사 유물론 때도 다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어쨌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마르크스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이론적 자원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세상의 변혁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세상이 문제가 있고 아주 근본적인 그 문제가 있어서 다른 세상으로 바뀔 것이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를 설명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세상이 변하는 거고 그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역사적 과정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역사적 과정의 바깥에 이 역사적 과정을 지배하는 어떤 힘이나 원리나 특히 목적이 따로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설명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론론은 바로 목적론 또는 초월론, 어, 외재적 원인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거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기독교하고 비교하면 이해가 쉽겠죠. 기독교에서는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하죠? 구속사. 그러니까 인류가 신이 인간을 창조를 했는데 얘네들이 에덴 동산에서 원죄를 범하죠. 그렇죠?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죄를 씻어주고 구원의 날, 심판의 날에 죄 씻김을 하는 그 죄가 씻어지는 구속의 역사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이자 최종 귀결점은 바로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사실 독자적인 어떤 원인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 바깥에 있는 별도의 초월적 세계에 의해서 세상이 지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설명 방식을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이론론적 설명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신적인 측면을 또 강조하다 보면 인간을 세상과 분리하는 관점도 나오죠. 인간이라는 거는 어, 특별해. 기독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혼을 주고 또 자연을 만든 이유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이 만든 특별한 존재인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신이 줬다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그런 관점을 인간 중심주의, 인간 예외주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인간은 특별한 존재야. 그러니까 세상과 인간을 또 분리해서 보는 관점으로 빠지기도 쉽죠. 왜?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으니까. 그리고 영혼의 증거가 뭐야? 인간의 정서적, 정신적 활동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전통적인 설명 방식이었던 거죠. 그렇게 보면 바로 그 정신, 관념적인 어떤 특징 때문에 인간은 세상과 분리된 별개의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세상을 둘로 나누어서 보는 거고, 이런 인간 중심주의가 특히 요즘 이제 우리가 기후 위기에 생태적 위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르크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태적 위기에 아주 중요한 게 인간을 세상 바깥의 존재로 보고 인간과 인간이 속해 있는 다른 세상의 다른 영역과의 물질적 상호작용에 균열이 생기게 된 게 생태적 위기의 원인이라고 마르크스가 초기 저작에서부터 계속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도 이원론이나 관념론적 태도는 마르크스가 애초부터 이제 거부했던 세계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이런 중요한 의미를 짓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제 역사 유물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그러면 세상이 변화하는 원리나 세상이 변화해서 결국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최종적인 도달점이 세상 안에 내재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 이러면 이런 건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정해져 있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설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관념론에서 기독교의 변형인데, 마르크스주의 안에도 마르크스 사후에 마르크스주의가 한 150년간 개성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마르크스주의 내부로도 상당히 강력하게 침투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목적론적 세계관인데, 역사관인데요. 그러니까 세상 바깥에 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자연 안에 현실 안에 목적이 이미 내재되어 있어서 역사라는 건 그걸 실현하는 과정이야. 이거는 사실은 새로운 설명 방식이 아니라 마르크스가 초기부터 비판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면서 자기만의 유물론을 만들게 된 출발점인 이게 해결적 사고 방식이죠.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게 해결주의로 막스주의를 오히려 후퇴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목적이란 걸 세상 밖의 신이라는 걸 설명하지 않고 내재적 목적을 설명하면 이론론 아닌가 얘기하지만, 이때 목적이라는 것은 또 세상을 지배하는 역사적 과정을 지배하는 원리는 선제, 앞서서 미리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설명하려면. 그러면 이게 뭐가 공간을 차지하는 뭐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원리와 목적은 세상과 별도로 이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다시 이원론이 되죠. 그래서 목적론은 결코 이론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짧게 얘기하기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변증법을 강조하면서 변증법이라는 것을 마치 세상을 지배하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인 것처럼, 그리고 그 역사의 끝에 무슨 공산주의라고 우리가 부르는 완성된 목표의 원형이 이미 미리 존재했던 것처럼 말하는 방식으로 막스주의 역사 유물론을 해석하는 경향도 실제로 상당히 강하게 막스주의 전통 속에서 존재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비판적으로, 그것은 사실은 해결주의다, 막스주의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초기부터 공산당 선언을 쓰기까지 주요 초기 저작 한 세 편, 네 편 정도가 이런 해결적 사고방식과 결별하고 자신만의 사고방식을 정립하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유물론이라는 용어를 채택한 이유가 이런 사고방식을 관념론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자기의 사고는, 마르크스의 사고는 관념론과 다르다, 해결주의적 사고와 다르다 라는 거를 선언하는 용어가 바로 관념론이라는 용어예요. 자, 유물론이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무시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론론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특히 이제 현대에 오면 우리가 특히 서구 20세기 중엽 이후에 서구의 마르크스주의 전통 속에서는 경제적 토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사라지죠. 사라지고 철학이라든지 문화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물론 뭐 그것도 의미가 있죠. 상당히 특히 현대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데올로기적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조작이라는 것이 노동자 계급의 변혁을 가로막는 아주 큰 장애물이 된 게 현실이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그 의미 없는 게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연구이긴 한데, 물질적인 토대,
경제적 토대를 배제하고 이것만 가지고 계급 투쟁을 설명하려고 하는 태도는 분명히 비마르크스주의적 태도인데요. 그거를 또 이런 논으로 비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그 현대에 와서 한 얘기 아니야?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다 있을지 모르지만 완역이 몇 년 전에 나왔죠. 독일 이데올로기를 통으로 다 읽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아주 중요한 저자이잖아요. 사실 독일 이데올로기에 이 주제가 상당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선언보다 앞서 쓴 텍스트잖아요. 공산당 선언에서 좀 마르크스의 중요한 문제의식들을 정리해서 표명하기 이전에 그거를 준비하는 성숙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성숙 과정, 그러니까 공산선언 직전에 쓴 텍스트가 바로 독일 이데올로기인데,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요. 인간의 정신 활동이라는 게 물질적 그 경제적 활동과 상호작용하는 그 나름대로의 족자성,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 건 사실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정신 활동이 가지는 어떤 자율성을 과장하면 다시 이원론이나 관념론으로 빠진다고 봐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뭐 매체가 다양하죠. 다양한 그 기술적 매체들이 다양해졌지만 전통적으로 인간이 자기의 어떤 이데올로기 사상을 다른 사람에게 세뇌하거나 주입하거나 강요하거나 교육하거나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은 언어, 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말이라는 것을 언어라는 것을 보면 이 언어의 내용만 본다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비판하는 점은. 그래서 말의 내용만 보고 말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말의 내용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해지죠. 결국 지식이 또는 그것이 지식의 생산하고 유통의 주체인 지식인이 독자적인 어떤 역사적 주체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물질적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고기 리더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언어가 우리에게 전달돼서 어떤 이데올로기를 주입을 하려면 어떤 과정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내가 내 근육의 하나인 성대를 떨리게 하고 그 성대의 떨림을 통해서 내 입속, 목과 입과 코에 있는 공기의 파동을 전달하고 그 파동이 내 몸 밖, 입 바깥으로 나가서 그 다른 청자와의 사이에 있는 공기를 다시 진동시키고 그 진동이 청자의 귀로 들어가서 청각 기관을 다시 물리적 자극을 주고 물리적 자극이 요거는 마르크스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전자신호로 전환되어서 어, 내 뇌로 전달될 때만 나는 상대의 말을 들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 작용은 애초에 물질과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 정신적 작용이 따로 있고 물질적 작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정신적 작용은 우리 현실 내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작용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독자적 특징도 갖고 있지만 이 독자적 특징조차도 물질적 조건과 물질과 상호작용해야지만 서로 섞여 있어야지만이 현실에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자는 누군가가 나무를 베어서 펄프를 만들어 가지고 종이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인쇄로 뭔가 먹물을 찍어야지만 다른 사람 눈에 보이게 되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신은 결코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물질과 정신은 분리되지 애초에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메시지는 곧 미디어가 곧 메시지다라는 맥루한 얘기가 사실 마르크스 얘기와 같은 말이에요. 이런 얘기들이 이미 마르크스가 20대였던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중요한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20세기 중엽 이후에 한국에서 이제 막스주의 수용이 과거에 이제 냉전 시대 때 그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구 막스주의자들의 책을 중심으로 막스주의가 이제 유포된 역사적인 한계 때문에 어떤 이데올로기든지 문화주의적 접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마르크스주의 안에서 정신적 역할의 독자성에 대한 얘기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영향력이 큰 게 사실이에요. 사실 운동진영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그룹들이 힘이 상당히 셌죠. 어, 좌파 내에서 특히 이제 그런 경향이 강했죠.
이런 얘기들도 마르크스의 그 유물론 관념을 좀 꼼꼼히 뜯어보고 이 마르크스의 텍스트 자체에 기반해서 보면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마르크스주의 이론론적 의미에서의 유물론의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 작용이라고 우리가 따로 붙이는 것조차도 애초에 물질적이다. 정신과 물질이 우리가 그 특징을 이름을 특징적 측면을 이름을 붙여서 그런 것일 뿐이지 애초에 그 둘은 하나의 작용이다. 하나의 존재만이 있다. 이런 의미가 이론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과 반대되는 관념론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세상 바깥 또는 세상에 내재하지만 선재하는 어떤 원리나 목적, 그 다음에 정신적 활동의 과도한 자율성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관점이고 마르크스는 그걸 일관되게 관념론이라고 비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특히 이제 그 헤겔과 헤겔 철학과 마르크스의 사상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런 경향 속에서 변증법을 특히 이제 기계론적 유물론이라는 그 냉전 시대 때부터 이 마르크스에 대한 악선전, 비난, 허위선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허위선전에 우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 변증법이라는 것을 마르크스적 의미가 아니라 해결적 의미에서 좀 과도하게 그 수용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논쟁도 마르크스주의 역사 속에 있어서 변증법이라는 걸 마치 좀 목적론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쉬운데 마르크스 적어도 마르크스의 사상이라는 기준을 놓고 보면 이거는 마르크스가 극복하려고 했던 사상이고 그것을 마르크스는 관념론이라고 불렀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좀 지겨우신가요? 저 너무 철학적이고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나요? 어, 자, 빨리 좀 괜찮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세계관으로서 유물론의 의미 이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천적 의미, 역사 유물로 연결되는 지점 이렇게 이제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관으로서 유물론의 의미는 지금 얘기한 거 연장선상에 있는데 어, 자, 관점, 세계관,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으로서의 유물론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를 의미를 하는 거냐면 있는 그대로서의 세상이 하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 유물론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어떻게 보는 걸까요? 어, 제일 중요한 것은 미리 인간이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세상에 대한 어떤 정해진 답과 틀을 가지고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틀을 정해놓는 게 아까 제가 목적론이 관념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논리인데요. 세상에 대한 인식 이전에 야 세상은 이럴 거야. 세상은 이런 법칙에 의해서 작동해 지배돼라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그 결론에 끼워 맞춰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순서가 거꾸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그 인식의 결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이게 사실은 근대 자연과학적 방법이죠. 제가 아까 왜 자꾸 해결 목적론, 해결주의를 좀 경계하는 말을 했냐 하면은 제가 사실 이제 막수주의 철학 교육을 오래 했었잖아요. 오래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좀 철학과나 철학 공부를 좀 했던 대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수도 없이 하거든요. 강의를 하면 아 유물론 그럼 자꾸 해결주의적으로 아이 마르크스가 그 변증법 얘기했는데 경험주의와 목적론 사이에 마르크스주의가 있는 거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고 이 오해를 제가 뭐요 얘기는 요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 우리끼리 얘기해요. 이건 책으로 쓸 만한 얘기는 아니고 제 생각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레닌의 철학 노트를 좀 읽다가 읽었던 친구들이 자본론 공부를 하면서 자본론의 내재적 논리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 해결주의적인 틀을 가지고 그걸 설명하는 식으로 이해하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아봤고 제가 이제 가르쳤던 학생들한테 그런 수업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레닌의 철학 노트를 액면 그대로 레닌의 완성된 어떤 사상이라고 봤기 때문에 좀 오바된, 좀 과장 해석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철학, 해겔 대논리학 공부하면서 노트 썼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닌의 완성된 생각이라기보다 해겔의 생각을 레닌이 정리한 것과 레닌의 생각의 구별이 없는 문장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책을 중요하게 꼼꼼하게 볼 때는 그 책의 관점을 받아들이려고 이런 방식으로 독서를 하다가 보면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그러한 측면이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도달한 내 생각이 아닐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착각해서 레닌이 철학 노트 당시에서 했던 해결에 대한 이 우호적인 평가가 이게 막스주의에서 막스, 엥겔스, 레닌으로 계속 계승되는 어떤 최종적인 막스주의 이론인 것처럼 조금 독해의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던 거라고 저는 좀 봅니다. 근데 이건 제 가설이에요. 가설이니까 책에도 안 썼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너무 그러면서 이제 경험주의적으로 비판하는데 그러면 사실 마르크스가 그 얘기했던 근대 과학에 대한 그 기본적인 신뢰 같은 거를 오히려 훼손시킬 수가 있어요. 그걸 너무 경험주의적으로 비판하게 될 수가 있어요. 사실 그거를 극단화시키는 게 루카치거든요. 그렇게 되면 회계로 다시 돌아갈 위험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거 우리가 조금 이거 저 사실 좀 복잡한 문제에서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그 세계관으로서 유물론의 중요한 의미는 세계를 과학적으로 일단 인식해보고 내가 세상을 모르잖아. 그 인식한 결과를 가지고 과학적 결론에 도달한 것이 세상의 어떤 모습이다. 라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마르크스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바로 구체성이라고 부릅니다. 구체적 인식이란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구체성이라고 부르냐 하면은 독단적 인식에 반대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 이럴 거야. 세상은 이래라는 어떤 잣대를 가지고 그 틀에 맞추어서 세상을 끼워 맞추는 게 독단적 인식이고 변증법적 인식은 오히려 구체적 인식이어야 되는 거고 구체적 인식은 경험적 인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얘기를 그렇다고 경험주의로 환원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세계관으로서의 유물론은 현실주의 있는 그대로서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식한 결과가 세상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어떤 설명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적 문제에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 생산 양식의 저 모순으로 폭발한다라는 설명 같은 것도 그런 가설을 갖고 거기에 맞춰서 인류의 역사 경제사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례들을 끼워 맞춘 게 아니잖아요. 자본주의에 대한 과학적 탐구의 결과 그거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잉여 가치와 역사 유물론을 발견의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이론을 갖고 이론이 옳았음을 입증한 게 아니에요. 발견한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마르크스 스스로가 자기가 유토피아 사회주의에서 과학적 사회주의를 이행한 게 바로 이런 과학적 인식의 성과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마르크스 엥겔스 스스로가 생각한 자기들 사상의 장점이 바로 이런 과학적인 사회주의에 있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자꾸 저 그 독단적 인식이나 목적론적 인식을 강조하게 되면 마르크스 스스로가 얘기했던 마르크스 사상의 제일 핵심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걸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 틀로 현실을 멋대로 재단하는 태도와 방식을 거부하는 입장을 마르크스는 유물론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래서 유물론은 세상을 인식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론적 태도, 이거를 유물론이라고 부른 것. 이게 세계관에서 유물론의 제일 중심적인 의미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금 계속 설명할 때 여러분들 좀 느끼셨겠지만 제 해석을 얘기하는 게 마르크스 이제 이게 맞다 이런 얘기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엥겔스의 텍스트에서 마르크스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의 몫이겠지만 이제 다른 해석으로 이게 마르크스의 사상이어서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상이 다른 해석을 할 수는 있겠죠. 뭐 그거는 제가 뭐 존중을 하는데
자기 해석을 마르크스가 이렇게 해서 말했어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1시간 반 동안 전달하는 유물론이라는 개념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사용한 유물론이 어떤 의미를 가졌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그대로 활동하는 인간만을 대상으로 삼는 유물론. 특히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자연은 자기의 관심사이긴 했지만 마르크스가 그 자연과학에도 아시겠지만 마르크스는 자연과학에도 엄청 관심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 사상의 핵심적인 연구 주제로 삼지는 않죠. 그거를 참조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초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마르크스의 관심사는 주로 인간 사회에 초점을 맞췄던 거죠. 그래서 인간 사회도 역시 이런 방식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생명을 가진 인간에서 출발하는 게 유물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생명 활동을 해야 그 다음에 다른 생명을 유지해야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유물론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인간이 했던 활동의 방식을 나중에 통칭한 게 바로 경제적 활동인 거죠. 이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인간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고 변화하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결과 두 가지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역사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유물론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역사 유물론을 미리 어떤 혼자 앉아가지고 사변의 결과로서 인류는 이럴 거야 이렇게 발전해왔을 거야 이 당대의 많은 학자 막스 당대의 많은 학자들이 사실 이걸 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루스도 그렇게 얘기했고 뭐 브리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헤겔도 그렇게 얘기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를 설명하는 아주 일관된 도식을 제출을 했는데 마르크스는 그거를 이렇게 알았던 거죠. 이걸 공부하면서 야 이거 좀 틀린 얘기 같아. 왜 틀려?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미 관념적으로 무슨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에 맞는 걸 다 끼워다 맞춘 거에 이게 무슨 세상에 대한 설명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상과 역사를 설명하는 방식을 관념론적 세계관이라고 불렀고 그거를 전면적으로 바꿔서 저 인류를 있는 그대로 인류의 역사를 보자라고 한 것을 유물론적 세계관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나중에 인류 역사의 경제적 토대를 갖고 인류 역사를 설명하는 방식을 역사 유물론이라고 나중에 부르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래서 역사의 유물론이라는 개념을 갖다 붙인 이유가 히스토리를 유물론적으로 봐야 된다는 이유가 관념적 잣대를 미리 가지고 재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르크스주의는 제가 이해식론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최종적인 답을 완결된 블루프린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 고타강령 초안 비판이나 또 다른 텍스트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반복했죠. 그 인류의 청사진을 미리 갖고 있는 거야말로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이 공산주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게 바로 유물론적 태도, 세계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 마르크스 앞서서 조금씩 언급했던 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마르크스 유물론에 대한 이제 전형적 비판들을 한 번 더 모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계적 유물론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랬죠. 세상을 이루는 진료가 요거 제가 책에서 잘 정리를 제가 말하는 거 정리가 더 잘 된 것을 읽어 드릴게요. 세상을 이루는 진료가 불활성적인 물질이냐 이게 이제 기계적 유물론이죠. 혹은 정신 혹은 유동하고 막 움직이는 유동하고 불확정적인 어떤 것이냐 이게 생기론 물활론이에요. 라는 존재론적인 문제 이런 식으로 세상을 접근하는 방식을 존재론적 접근이라고 철학에서는 부릅니다. 존재론적 문제가 마르크스 유물론 이게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유물론의 의미야라고 생각하고 마르크스는 이 물음에 대해 세상은 단호하게 불활성적 진료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대답했고 뉴턴 물리학과 같은 자연을 지배하는 필연적 법칙을 인간 사회에 통일적으로 적용시키려고 했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마르크스에 대한 아주 오래된 비판이었죠. 이제 그렇게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본가들의 관점에서 보면 자본주의 사회의 붕괴의 필연성과 사회주의의 이행의 당위성을 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비판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이라는 것을 마치 마르크스가 뉴턴 물리학 같은 방식으로 철의 자연 법칙, 절대로 예외가 없고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결정된 어떤 미래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 학설을 퍼뜨린 게 마르크스의 주장이다라고 비판을 하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사실 19세기 이래로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극복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뉴턴식의 물리학의 한계를 극복한 특히 20세기에 오면 이제 아인슈타인 이런 과학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걸 아는 이 계몽된 사람의 경우에는 마르크스주의는 아주 낡은 애초에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된 낡은 이론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마르크스의 얘기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받아들이거나 연구하거나 하지 않겠죠. 이거를 의도하고 퍼뜨린 비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르크스주의는 도식, 인간 발전 5단계론 미리 짜놓고 그 연도까지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종교 같은 거다. 라는 식의 비판이 가장 오래된 마르크스 유물론에 대한 비판이었다라는 거죠. 그 심지어 이제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 상당한 특히 이제 서구의 그 반공주의자들이 특히 이제 레닌의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왜곡시키는 선전을 많이 했고 이게 한국에서도 생각보다 널리 퍼진 거 보셔서 좀 깜짝 놀랐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그 마르크스 유물론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당대의 자연과학적 성과에 기초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건 계속 발전했고 특히 20세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했잖아요. 그게 아까 얘기한 과학혁명의 과정이었잖아요. 이런 거 얘기하면서 레닌의 그 유물론과 경험 비판론이라는 텍스트가 있잖아요. 이 텍스트를 사실 읽어보지도 않았거나 읽고도 거짓말하는 것 같아. 그래서 레닌과 마르크스의 유물론은 데카르트의 유물론으로 심지어 뉴턴 이전의 더 과거의 몇백 년 전의 유물론으로 퇴행시킨 거다. 이런 비판을 마르크스주의 내부에서도 했죠. 이제 뭐 그중에서는 알트세리안들이 이런 알트세르의 제자들 중 이런 비판을 수용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한국에서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 아무 텍스트상에 근거가 없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닌의 그 유물론과 경험 비판은 그 텍스트는 바로 마르크스의 태도와 접근과 마찬가지로 당대에 일어난 과학혁명의 토대를 두고 마르크스는 19세기 사람이니까 20세기 초에 또 진전된 과학적 성과에 기초해서 마르크스 유물론을 다시 한번 정비하려는 시도를 했던 거죠. 물론 이제 레닌이 자연과학자도 아니고 망명에 있는 상태에서 도서관에서 책 빌려서 썼던 책이 과학 철학자 전문적인 대학에서 연구비 받고 활동하는 전업의 과학 철학자와 같은 엄밀성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비판하면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죠. 그런 부분적인 오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점의 책이다라는 것이 명백한데 이거를 싸잡아서 이런 기계론적 유물론 이 마르크스주의다. 그리고 그거를 스탈린이 계승했기 때문에 이런 도식주의에 빠졌다. 이런 게 냉전 시대 때 오래된 비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판이 유물론에 대한 오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스스로도 이런 유물론에 대한 그 반동 측면에서의 악선전, 허위선전에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경우들이 꽤 있다. 이걸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마르크스 유물론은 존재론적 문제를 다룰 때조차도 현대 과학의 성과를 철학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지 근대 초기의 낡은 물질관으로 세상의 구체적인 현상들을 재단하는 그런 종류의 유물론을 주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절대적 법칙에 결박된 생명 없는 물질 덩어리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세상을 하나의 복잡한 물질적 상호활동으로 이해하려는 관점이 마르크스의 유물론이다. 이런 관점에서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물론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 저, 또 러시아 저 플레아노프가 만든 용어예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변증법적 유물론의 관점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기계론적 유물론과 근본적으로 다른 유물론이 마르크스의 유물론이다. 그래서 유물론은 실제하는 세계 속에서 세계의 특수한 일부로 존재하는 인간이 활동하고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방식과 과정을 인간 스스로 인식하는 관점이 바로 마르크스의 유물론이다. 인간은 유물론적 관점의 도움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 라는 주장을 하는 이론이 뭐죠? 그게 바로 역사유물론이죠. 역사유물론의 가치는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역사유물론 말씀드릴 때 한 게 바로 과학으로서의 유물론이 있고 이 반대편에 이제 뭐가 있냐 하면 바로 윤리나 주의주의, 정치주의로 이데올로기로서의 이제 사회주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 변증법과 유물론 개념을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 삼아서 자신의 사상을 전개하려고 했던 것의 실천적 의미, 역사적 맥락에서의 의미는 바로 마르크스가 계속 강조하듯이 유토피아 사회주의라고 부르는 관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에 기초한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서 과학적 기초를 가진 자신의 사회주의를 대비시키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물론은 관념론에 대비되는 것이고 이 관념론은 유토피아 사회주의라고 마르크스가 불렀던 마르크스 이전과 지금도 물론 존재하죠. 다양한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비판적으로 자본주의를 부분적이든 전면적이든 바꾸려고 하긴 하지만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세상을 바꾸는데 효력을 실효성을 가지지 못할 어떤 사회주의를 비판을 할 때 관찰을 해본 결과 그 이론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이러한 사회주의들이 다 관념적 세계관에 기초했기 때문에 실천적 의미를 크게 가지지 못한다고 마르크스는 판단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과학을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러면 이때 이제 그 유토피아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그 관념론적 세계관이 뭐냐?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입니다. 윤리주의, 주의주의, 정치 중심주의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제일 큰 게 사실 당대에는 윤리주의고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20세기 중엽에는 이게 거의 없어졌어요. 영향력이 없어졌다가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자본주의 모순이 심화되고 하면서 윤리주의적인 사회주의가 다시 등장을 요새 유행을 해서 오히려 자본가들이 이거 막 선전하죠. 요새 유행하는 ESG 경영 같은 게 사실은 애초에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을 거의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금 수용해서 선전 문구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윤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과학적으로 실제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게 부분적인 운영 과정 속에서의 일시적인 부작용이 있거나 그거를 실행하는 개별 자본가 혹은 하수인들 몇몇의 부도덕함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자본주의 모순에 대한 해결책도 인간들이 선한 의지, 윤리적 태도로 전환하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윤리적 사회주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주의주의인데 이거는 오히려 온건한 앞에 윤리적 사회주의들은 좀 부분적 개량을 주장하는 온건한 사회 변형 노선의 주된 주장이었다면 주의주의는 오히려 좀 혁명적 실천을 강조하는 쪽에서 오히려 더 막스주의 주류보다도 자기들이 더 급진적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이 근거했던 철학적 관점인데 세상에 대한 과학적 그러니까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리고 우리 인간도 세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거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어떤
설명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찾아내야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고 그 이해에 기초해서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객관적 토대에 대한 과학적 조건을 무시하고 우리의 의지적 실천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아나키스트 테러리스트들의 경우죠. 의지적으로 우리가 아주 혁명적인 의지를 가지고 돌파하면 세상이 바뀌어. 이 주의주의는 그래서 자본주의의 객관적 상태에 대한 주로 경제학적인 토대에 근거한 주류 경제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제학적 접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세상 이해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대한 윤리적 잣대에 기초해서 이 윤리적 잣대에 맞지 않는 현실을 의지로 돌파하려는 거. 그래서 말만 들으면 훨씬 급진적으로 보이는 거죠. 아니 니네들은 뭐 자본주의 모순 왜 자꾸 기다리고 성숙하길 기다리고 대기주의에 빠지고 뭐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장 봉기 같은 것을 시기에 걸맞지 않게 주장한다든지 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급진적인 것을 선언적으로만 주장하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어떤 정치 운동 이걸 이제 주의주의라고 부르는 거고 이거는 변증법적이지도 않고 유물론적이지도 않은 태도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것의 또 다른 변형인데 이게 이제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분류를 한 건데요. 이제 마크스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은 객관적인 그러니까 경제적 토대에서의 변화와 구조적 변화와 그다음에 주체적 실천이 아주 잘 변증법적으로 결합해야지만 가능할 수 있고 그게 항상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고 마르크스 얘기하죠. 공산정서는 맨 앞에 그렇게 얘기하죠. 자본주의가 붕괴하더라도 노동자 계급의 프레테리아트의 실천이 정치적 실천이 적절하지 않으면 다 경쟁하는 두 계급 다 야만으로 빠질 수도 있다. 문명이 붕괴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잘 결합해야지만 우리는 문명의 붕괴로부터 벗어나서 더 발전된 역사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역시 토대로서의 경제적 문제에 대한 주의주의의 연장에 있으니까 관심을 배제하고 어떤 우리 주관적 실천으로만 돌파할 수 있는데 이 주관적 실천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정치적 행위인 거죠. 정치적 행위라는 건 뭐를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정치 권력의 획득인 거예요. 공산당 선언에서 또 그 이후에 71년의 그 프랑스 내전에서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혁명 과정에 대한 설명에서 정치 혁명은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초기 단계의 혁명의 한 단계이죠. 근데 이걸 이제 특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권력을 혁명 세력이 그게 노동자 계급이든 뭐 전위당이든 선진적인 인자 몇몇이든 간에 어쨌든 혁명적 정치 세력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기만 하면 이 정치 권력으로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100%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라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 토대를 결정하는 힘을 갖고 있다고 믿는 거죠. 이거는 결국 막스주의 과학의 중요한 뉴물론의 중요한 주장인 토대가 상부 구조를 규정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다가 보면 이게 도를 지나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구조적 전환의 의미를 아예 없애버리고 정치적 투쟁을 통한 권력 쟁취만이 혁명의 거의 유일한 조건인 것처럼 그리고 정치 권력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사회 구조를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하도록 조작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태도. 이게 바로 정치 우위 노선입니다. 이 정치 우위 노선이 20세기에 구조적 위기가 자본가들이 몇 번의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는 경험이 쌓이면서 정치 우위주의가 되게 널리 퍼지게 되죠. 이 정치 우위주의의 가장 그 20세기에 두드러진 표현이 뭐냐면 특히 이제 주변부 지역에서 구식민지, 식민지 또는 구식민지 지역에서 막스주의 운동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계급 연합이라는 걸 전술적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어떤 특정한 정세 속에서 계급 연합을 통해서 제국주의와 맞서는 전술을 제시를 했던 건데 이 전술이
전략과 원리의 차원, 막수주의 노선의 차원으로 상승되는 경우를 여러 번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돼서 토대에서의 자본주의의 모순의 전화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정치 권력을 계급 연합을 통해서이든 민중이 소농을 동원하든 민족 부르주아 연합하든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간에 프레타리아트 헤게모니 하에 정치 권력을 장악하기만 하면 그 다음의 단계는 인위적으로 역사 발전 단계를 밟아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노선들이 아주 강력해졌죠. 바로 그 NL의 노선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그래서 여전히 현실에서의 정치에서 권력 장악이라는 것이 거의 모든 운동의 전술로서 의미 없다는 정치 투쟁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이 중요해지는 본말이 전도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지금 남한 사회에서만 나타난 특수한 현상이 아니고요. 20세기 내내 토대로서의 과학적 유물론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가 약화되면서 그 빈틈을 상부 구조를 강조하는 윤리주의적이고 주의적인 상부 구조를 더 강화하는 노선이 마르크스주의를 왜곡시키면서 나타난 아주 흔한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유물론적 태도가 아니라 마르크스가 자신의 텍스트에서 초기부터 죽을 때까지 일관되게 비판했던 바로 관념론적 세계관의 표현의 전형적인 사례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야. 역사 유물론을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보면서 관념론적인 사회주의적 변혁 이론과 막스주의의 유물론적 그 사회주의의 차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전술의 차원과 전략의 차원과 이론의 차원을 혼동하는 것을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역사 유물의 구체적인 주장이 뭔지를 제가 다음 기회에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